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충남 일부 지역의 상수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대전 충남 시민환경연구소의 최충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함께 하신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요. 혹시 기자님 평소에 수돗물 드세요? 아니요, 저는 생수 사 먹습니다. 근데 음식할 때나 차 마실 때는 네. 마시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되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평범한 것이 한번 사고가 터지면 국민적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 청양에서나 충남의 그 지하수 우라늄 사건을 보면서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주변에 가장 평범한 것들을 수동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환경 전문가분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 또 다양한 정보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헬로 이슈 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산 광시면 장전리에 있는 상수원입니다. 군이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곳에서 우라늄이 검출됐습니다. 검출된 양은 리터당 49.9 마이크로그램으로 환경부가 정한 허용 기준치보다 1.6배 많습니다. 예산부는 급수를 중단하고 마을에 긴급히 생수를 제공하는 한편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는 정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식수로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꺼림칙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장이 다 싣고 와다 집주마다 다 하나씩 돌려주고 그랬지. 그래고 이제 저거 곤짜다 이제 점을 먹으라고 지금 먹는 거. 걱정은 됐죠. 이제 큰일 났다 했더니 물을 걸른다 해가지고 지금 저게 확실히 걸른다 해도 믿어지진 않는 거지요. 완전히 우라늄을 걸러낼지 안 걸러낼지 뭐 다른 것만 걸러지는 건지 우리는 모르니까. 현재까지 도내 상수도에서 우라늄이 검출된 지역은 청양 1곳, 예산 1곳, 천안 11곳, 아산 2곳, 공주 6곳입니다. 우라늄은 화강암이나 변성암 등에서 방출돼 지하수와 토양, 대기를 통해 자연 상태에서도 인체에 누출됩니다. 인공적인 방사선에 비하면 양이 미미하지만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신장 이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연 방사선 일부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방사선 노출되듯이. 근데 요 강도가 뭐 기준치 법적 기준치보다 높은 식수를 마신다면은 그 방사선 엑스레이 방사선을 계속 노출시킨 그 원인과 거의 같이 나오겠죠.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라늄이 검출된 마을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 충남 지역 이제 작은 마을 상수도를 중심으로 우라늄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히 큰데요. 일단 소장님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마을 상수도하고 지방 상수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청양과 예산이 한 곳씩, 천안이 11곳, 아산이 2곳, 공주 6곳의 정수장에서 네네. 그 우라늄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네.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정산면에 6개의 정수장에서 2군데에서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초과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방송에서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우라늄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역삼투압 방식으로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에너지가 또 과도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층대가 쥐락이 화강암대 또 옥천대 화강암 변성암이 많은 충청권에서는 지하수를 치수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런 문제는 사실 국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청양 정산 정수장을 시작으로 이제 우라늄 수돗물 사태가 좀 이렇게 세간에 알려지게 됐는데 혹시 우라늄이 어떤 물질인지 일단 좀 생소합니다. 이게 왜 물에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자연계 화강암이나 화강암이 어떤 열이나 압력에 의해서 변화된 편마암, 변성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암석 사이에서 그 자연 방사성 물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라늄하고 라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준도 없고 과연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미국 환경청 EPA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자연성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확정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어떤 치수원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우라늄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면서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인체의 또 폐질환이라든가 심할 경우는 폐암까지 발생시킬 수 있고 세포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지하수에 상수원을 취할 경우에 우라늄을 기준치에 포함시킨 거죠. 네, 그 자연 방사성 물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생활하면서도 이런 자연적으로 좀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물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지표에서도 발생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산림에서 느끼는 기분 좋은 느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 사람들이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이 자연성 방사성 물질은 발생되는 게 되게 제한적인데 문제는 우리가 수많은 개발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지하 관정을 많이 뚫거나 채석장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그 집안 안반층이 오히려 이제 그 진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 그냥 평범할 때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엑스레이처럼 인공적인 이런 방사성 물질과 비교하면 인체에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좀 치명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미미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아플 때 몸에 이상 있을 때 방사선 치료도 하잖아요. 몸에 있는 안 좋은 균을 죽이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불가피하게 그 인공 방사선을 쬐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연 발생의 방사성 물질은 그 인공 방사능에 비해서는 매우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공 방사선은 저희가 필요할 때 선택에 의해서 가끔 접할 수 있겠지만 이 자연 방사성 물질은 저희가 태어나서 오랜 기간 그 지역에 살면서 음식을 통해서 또 물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이번 청양 정산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 우라늄 수돗물 사태 이후에 이제 주민들 건강 검진이 진행이 됐습니다. 1차적으로 주민들 한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충남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질병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역학조사나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청양 정산의 경우에도 우라늄이 먹는 물 기준에 포함된 건 2019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됐어요. 근데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 이상으로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그 우라늄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적 우라늄을 강하게 접한 것이 아니라 미량의 자연 방사성 물질을 오랜 기간 동안 몸에 축적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청양 정산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음용수로 하는 지역 주민들께는 좀 장기적인 건강조사와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지하수를 계속 음용수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왜 충남에서 좀 유독 이렇게 우라늄이 수돗물에서 많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연 방사성 물질, 지형적인 영향이 좀 있는 겁니까? 지질학 전문가에 의하면 이 지역이 화강암, 변성암, 특히 이제 옥천대라고 하는 지금 충북 옥천을 중심으로 한 충북 백두대간 쪽에 옥천대라고 하는 곳에 화강암, 변성암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많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안 좋은 기억이긴 합니다만 일제시대부터 이 충남 청양 그리고 충북 지역에 광산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구리광산, 석탄광산. 폐광된 곳도 지금 상당히 많죠. 그렇죠. 지금 폐광 지역도 주변에 그 안반에서 유출되는 방사성 물질뿐만 아니라 카드뮴이나 납 이런 중금속까지 노출이 돼서 인근 하천을 흘러가거나 농사를 질 때 그게 유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집안이 좀 안정이 될 때는 자연 방사성 물질이 좀 적게 나왔을 텐데 일제시대부터 그 충남북권역에 광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지층을 많이 흔들어 놓은 경향이 있는 거죠. 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에 조금 더 부과해서 더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지질 때나 광산의 영향 때문에 충남에서 우라늄이 많이 검출되는 거라면 이게 뭐 십수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건데 왜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수질 검사 항목에 올해 처음으로 포함이 됐다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지금 뭐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나 수질 검사 항목은 예. 대동소이합니다. 하루에 정수 처리하고 측정하는 항목은 한 6가지, 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7가지, 그리고 한 달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상수원의 경우에는 59가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일반 지필수를 상수원을 하는 곳은 59가지가 법정 항목이고, 네. 근데 이 지하수에는 미네랄이나 칼슘 되게 좋은 그 에너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그 자연 방사성 물질이 물을 통해서 나온다는 그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와서 이제 기준을 정한 건데 바로 기준을 정한 건 아니고요. 네네. 그동안 한 1, 2심 동안 이 자연 발생되는 우라늄이나 나돈 같은 방사성 물질이 네.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국내외 사례도 연구하고 해서 우리도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최근 몇 년간 연구가 된 상황에서 네. 최근에 그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그 수돗물에서 우라늄이 많이 발견이 되니까 네. 여기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올해 1월부터 기준을 마련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질 항목 검사 기준에 포함이 됐는데 그럼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미 우라늄이 그 기준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주로 이제 선진국일수록 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항목은 59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도시의 경우에 서울시나 부산, 대전 네. 이런 대도시의 경우에는 법정 항목이 59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 수돗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2만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대전이나 서울은 200가지에서 300가지 정도의 수돗물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선진국은 우라늄을 포함해서 네. 수백 가지의 그 수돗물 그 검사 기준을 갖고 있는데 네.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네. 인력도 없고 예산도 한정적이고 네. 뭐 장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법정 기준에 네. 맞춰서 분석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우라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추세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 일반 광역 상수도보다는 좀 관리가 아무래도 느슨할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광역상수도 충남의 인근에 있는 대전만 해도 인구 150만 명의 네. 광역상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 예산은 주로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수도세를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 광역상수도의 수원은 대청호거든요. 이 인근에. 네. 호수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뭐가 들어오는지, 네. 오염물질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 그걸 취수를 하고 또 예산과 인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정수 처리도 철저하게 하고 그러니까 취수할 때부터 수질 검사를 하고 정수 전에 수질 검사하고 정수한 후에 수질 검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 100만, 200만 시도민들한테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네. 보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관리 면에서 나름 철저하게 할 수 있는데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네.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수원을 네. 인근에 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지하수가 좋다는 예전에 이제 선입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지하수도를 취수원을 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망은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측할 뿐이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면 지하망을 통해서 이쪽 지하수도 오염될 수가 있고 이 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지하수원을 취수로 해서 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자체는 급수 인구, 수용자 인구가 매우 적어요. 네. 적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되게 제한적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취수원에 대한 관리도 호수나 뭐 큰 댐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인 거고 물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그리고 그물 가지고 수질 검사 한들 그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라늄이 발견된들 그걸 또 여과해서 할 수 있는 예산과 장비가 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에 비해서 지방상수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고요. 좀 억울한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요. 네. 상대적으로 충남이나 뭐 호남 지역에 네.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네.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철저한 네. 그렇다고 철저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네. 물이 공급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뭐 인구수라는 이 기준으로 좀 수돗물 정책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돗물은 공공재이거든요. 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으면 물복지 차원에서 네. 국가나 지자체가 좀 관여를 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도 네. 좀 더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네. 예산이 부족하면 네. 일반 회계를 통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도 정책을 보면 대부분 대도시의 그 수도 관리 예산이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그 수돗물 세를 네.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은 수도세가 많이 거치니까 투자가 많이 되고 관리가 철저하고 네. 적은 지역의 농촌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원이 취수원도 불안하고 관리도 상대적으로 대도시보다는 허술하고 그리고 예산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수돗물 복지란 물복지란 개념에서 볼 때 그런 지역에는 국비나 지방비를 투자해서 대도시 네. 못지않게 네. 뭐 인력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돗물에서 유해 물질이 일단 검출이 되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지는지. 보통 요즘에 인천과 서울, 포항에 네. 그 붉은 수돗물 사태 아주 그 큰 이슈가 됐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쪽의 물은요, 이 지역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대도시의 수돗물은 현재까지 크게 정수 처리하고 나온 물이 문제가 되는 물이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완벽하게 우리나라 수처리 기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수 처리돼서 비교적 안전한 물이 관료를 통해서 집집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녹물이 낀 거군요. 네. 노후 관료나 옥내 배관을 통해서 검게 변하거나 붉게 변하는 상황인데 지금 청양이나 이 충남 문제는 관료 문제가 아니고 정수잖아요. 네. 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수도법에 의하면 정수장에서 처리된 물이 안전하면 관료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수는 안 돼요. 네. 물은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청양이나 충남의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은 관료 문제가 아니라 정수된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됐기 때문에 공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지역일수록 공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으면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서 네. 단수를 하고 대체 수원을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청양 사건을 보면서 대체 수원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네.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위기 대응 매뉴얼이 거의 없는 거죠. 네. 예전에 그냥 먹던 건데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또 괜찮아지겠지 이런 안일한 태도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위기 대응 매뉴얼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네. 되고 대체 수자원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 충남도와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질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도 조기에 연결하겠다. 주민 건강 검진 실시하겠다.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크게 한 서너 가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단이 먼저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게 과연 기술 인력과 비용, 예산 면에서 네. 가능하겠는가? 그걸 계속 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취수원을 옮기는데 관정을 또 판다고. 청양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2015년도에 충남 서부 지역에 가뭄이 생겼을 때 네. 청양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이유가 네. 지하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관정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서 취수원할 경우에 가능하겠는가? 근데 사실 이것도 방사성 물질이 네. 이게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취수원이 지하수일 경우에 방사성 물질이 나오니까 청양 예를 들면 인근에 뭐 천장호나 칠갑호, 네. 농업용을 했든 뭐 관광용을 했든 간에 지표수로 상수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네. 이게 검토가 될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지금 그 충남권역에도 대부분 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고 네. 있어요. 대청호에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는가? 네. 다만 그럴 경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경우에는 수돗물 값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또 광역상수도는 지금 K워터 수도원공사가 하고 있는데 공기업이긴 공공의 목적을 합니다만 기업이거든요. 네. 기업에서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곳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먹는 사람들은 적고 비용은 들어가고 그럼 개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개인 부담을
군이나 도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전체적인 대안의 설정을 통해서 어느 것이 현재의 청양이나 지금 방사성 물질 우라늄 사태가 터진 곳에 가능성이 있는지, 뭐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처음에 그 평가 검증부터 대안까지 네. 폭넓게 열어놓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대안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 사례가 좀 궁금해요. 사실 외국 가면은 어느 곳은 그냥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수도 정책 검토하면서 그 선진 사례를 많이 보고 왔죠. 근데 아마도 20년 전에 유럽을 가신 분과 최근에 가신 분들은 현격하게 차이 날 거예요. 네. 20년 전만 해도 더 뭐 유명한 그 생수병, 물병 네. 사들고 했잖아요. 네. 식당에 가도 수돗물이 안 나왔어요. 지금은 수처리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식당에 가면 그냥 수돗물이 나와요. 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인근의 마트에 가도 그 일반 병물은 팔지가 않습니다. 네. 탄산수는 팔아도. 그래서 직접 음용률이 60%에서 70%고요. 북유럽의 경우에 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지역은 90% 정도까지 네. 직접 음용률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직접 음용률이 5% 내외고 끓여 먹는까지 계산한다면 50% 들어가는데 이미 유럽이나 북미 같은 경우는 70에서 90% 직접 음용을 하고 있고요. 물을 식사를 하고 나서 싱크대에서 뭐 그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도 하고 네. 곳곳에 음수대가 설치돼 있어요. 네.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냉수 기능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줄을 서서 수돗물을 먹기도 하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느낀 점은요. 그 나라의 수온이 우리나라 수온보다 좋진 않아요. 네. 석회질이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수온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처리 기술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네. 기술이에요. 그리고 물맛대에도 전 세계 물맛대에서 8위, 7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네. 아주 우수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신뢰 문제더라고요. 네.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시설은 국가 보안시설로 해요. 네. 거의 안보급 시설로 관리를 해서 주변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오염물질이 생겼을 때 그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말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 정말 놀란 것이 네. 정수시설이 거의 국가 보안시설이니까 네. 군시설하고 비슷할 정도로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사과를 하고 네. 일주일 내에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신뢰가 없다면 사고 한 번 나면 시민들은 수돗물 안 마시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시민들은 수돗물을 또 마시는 거죠. 네. 국가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 또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무한 신뢰, 네.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우리도 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네. 그런 그 신뢰 회복,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네. 선진 사례에서 그런 걸 좀 배울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물복지 실현과 그리고 뭐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좀 선진 사례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돗물을 마시고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안전한 문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가용을 안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이 한번 사고가 났다고 해서 다시는 대중교통 안 하고 난 자가용만 하겠다. 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을 보다 철저하게 안전하게 할 것이 지자체 국가의 의무인 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시민들의 몫인 건데 다만 이제 이게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돗물은 국가가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급해야 되고 우리 그 국민들 시민들께서는 그 부분 신뢰 구축이 된다면 네. 믿고 마시고 그렇게 해야 가계 부담도 줄고 네. 플라스틱 줄일 수가 있고 지구 온난화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이 신뢰 회복을 통해서 안전한 수돗물이 보급되고 수돗물이 선진국 못지않게 직접 음용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 사실 물, 공기 이런 거는 저희 늘상 옆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할까요? 이런 좀 사태가 일어나야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물의 중요성, 또 물복지 실현의 중요성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